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기어원 캐드 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기계 제도, 기계 설계 제도였던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규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 제일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전통적인 기계 요소 부품들 아니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아니면 뭐 제작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기계 제도,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오토캐드를 이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널리 쓰이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여러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신산업들의 시장에서 확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실 때쯤 되면 좀 새로운 여러 수요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3차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오토캐드는 2차원 기반으로 먼저 일단 배우긴 하는데 저는 이제 3차원 캐드가 굉장히 뭐 솔리드웍스나 뭐 카티아나 뭐 인벤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원 영상을 2D로 저희가 투상도를 가지고 제3각법을 가지고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다시 제작자가 3차원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저희 현재 이제 프로시저인데 굉장히 사실은 좀 번거롭죠. 네. 그다음에 쌤도 말씀드렸지만 3D에서 2D, 2D에서 다시 3D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바로 3차원적인 형상을 3차원적인 CAD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고 거기서 바로 컴퓨터 자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차원 도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대부분 여전히 기존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아주 기초가 되는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2D 설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런 3차원 캐드를 기반으로 한 기계 제도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스마트한 어떤 머신이나 아니면 그런 자동화된 기반의 어떤 설비들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CAD 분야가 특히 이제 기계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좀 인식을 해주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좀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본격적인 오토캐드 실습을 한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일단 도면의 작도 방법, 좀 이론적인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요소 및 요소 제도, 특히 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캠이라든지 뭐 기어, 그다음에 뭐 이런 링크 장치라든지 뭐 키라든지 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 기계 핵심적인 기계 요소 부품들이 있습니다. 요소 부품들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거를 도면을 표현해서 실제 제작을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전통적인 제가 기계 제도 아니면은 기계 요소를 설계 제작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향후에 이제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부적인 뭐 설계 기법이라든지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이제 배우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기계 요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설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뭐
규격이라든지 선의 종류 및 용도, 그다음에 투상도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단면도법,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사실 숨어 있는 어떤 선을 표현하는데 사실 파선을 통해서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형상이 복잡할 경우에는 도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면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실선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제 단면도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면도법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면 그런 것도 많이 적용돼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단면을 그렸지? 어떤 방식으로 단면, 어떤 방법을 쓴 거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도면이 굉장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도면을 그리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요소 부품이나 시스템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사실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뭐 쓸데없이 계산을 뭐 제작자가 다시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치수 기법에 관해서도 제가 간략히 좀 알아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핵심적인 기계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뭐 스퍼기어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그런 걸 기준으로 저희가 제도를 해야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면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면도법이란 여기 이제 교재 발표 자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희가 은선으로 이제 주로 이제 파선, 그러니까 숨겨진 선이죠. 파선으로 이제 내부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뭐 선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선들이 이렇게 겹쳐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그런 사실은 설계자가 의도치 않게 제작자를 받아들여서 잘못 가공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뭐 제품 개수가 많지 않거나 사실 그럴 경우에는 뭐 약간의 어떤 혼선에서 다시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제품을 막 대량 생산해서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제도의 기초는 어찌됐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가상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명확하게 그 형상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단면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단면도법을 쓰느냐, 이제 보신 것처럼 물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왜 하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체 내부가 보이는 것까지 표시하면 대부분이 이제 숨은선, 아까 말씀드린 은선, 파선이 생략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외형선으로 분명하게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면도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이제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면을 하지 않고 단면도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부의 형상적 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면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제 은선이 이제 숨어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임을 저희가 약속을 해서 알고는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보신 게 사실은 가상으로 이제 저희가 물건을 절단한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형상 자체를 이제 실선으로 외형선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가 되겠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어떤 형상을 시각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단면도법을 적용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단면도법의 원칙,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련 서적을 보시면 이 단면도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예제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선을 가능한 생략해서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단면도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면도라는 게 저희가 가상의 물건의 적정한 위치, 특히 이제 숨은 선들이 좀 많이 안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저희가 잘라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자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정보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단면의 위치를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3차원 영상을 여기서 잘랐는지 이쪽에서 잘랐는지 다시 이렇게 잘랐는지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에서 잘랐는지를 이렇게 화살표 문자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른 단면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좀 도면에서 특이하게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구부러진 형상도 자체도 저희가 단면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수평을 좀 펴서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이 만약에 이런 해칭 요 단면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런 평평한 물체를 저희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 어떤 요소를 저희가 단면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절단을 했고 그 절단한 면을 다시 펴서 표현한 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혼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의 기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절단을 하고 나면 지난번에 배운 우리 저기 절단면을 이렇게 해칭선으로 가는 실선을 이렇게 해칭선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절단된 면과 절단되지 않고 어떤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된 면을 반드시 이제 해칭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단면도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단면도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법은 특히 크게 전단면도, 반단면도,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뭐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 그다음에 뭐 조합 단면도, 뭐 계단 단면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전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가장 심플하게 어떤 특정한 단면을 가지고 절단해서 이제 안에 절단면을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투영해서 수상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반드시 물체 형상이 대칭이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단면을 해서 이렇게 쫙 나눴을 때 이렇게 파단면의 그 선을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대칭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해줘야 돼서 이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를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대칭인 면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잠시만요. 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대칭인 면이다. 약간 이쪽으로 대칭이다 이런 거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반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대칭이어야 합니다. 대칭이어야는 하는데 대칭이니까 사실은 위아래가 대칭인 거를 굳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면을 해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단면을 해서 그대로 투영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에 형상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제 잘랐을 때 형상을 보여주고, 이쪽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대로 저희가 그냥 보는 그대로 지난번 배운 대로 투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단면도법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면으로 표시를 안 하는 여러 가지 기계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리브라든지 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막상 해보니까 너무 많은 혼선이 있더라. 그리고 굳이 그렇게 다 단면에서 해칭을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속을 통해서 단면을 안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복잡해서 표시하기 좀 난감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나타낸 것처럼 이제 부분 단면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부분 단면도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절단해서 투상하는 기법이 되겠고, 단면 기법 중에 가장 자유로운 기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구조물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실 다 절단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전단면도인데, 굳이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쪽 키 홈이 있는 이 부분만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절단을 하고, 절단하는 이 절단면은 파단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이제 실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경계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대칭이나 비대칭이나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절단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유도도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면도법 중에 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회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단면도는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저희가 절단면을 절단한 다음에 그 절단면을 해칭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90도로 피봇을 해서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저희가 투상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원래 이제 저렇게 저희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사실 절단면은 이쪽을 저희가 정면도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측면도를 봐야 사실은 절단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에 의해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위쪽에서 보는 평면도에 있어서도 절단면을 기준으로 절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회전 단면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가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바로 거기서 평면도에서 그 자리에서 90도를 회전시켜서 표시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신 이제 저희가 그 은선의 형태, 파선의 형태가 아니고 가는 실선의 형태로 표시를 하고 외형선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절단된 면을 가는 실선을 이제 해칭선을 그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익숙치 않은 사람이 보면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저희가 그냥 평면을 봤을 때는 없는 가상의 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해칭선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회전 단면도라고 이해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사실 그 나번과 같이 이 절단면 주위를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파단면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렇게 절단이 된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을 나타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형선이 이제 굵은 실선으로 해서 외형선의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도면 형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이런 그 회전 단면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더 저희가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면을 가지고 요 평면도, 예를 들어 요 평면도의 어떤 다른 선하고 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만 중심선을 따라서 옆으로 빼내서 별도의 어떤 이런 도면의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당연히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특히 이제 단면도법에서 회전 단면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가번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다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제 그 도면이 크게 복잡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가번이나 혹은 나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표시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리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아까 웬만한 파단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여기가 리브거든요. 리브의 어떤 이렇게 길이 방향이 아니라 이런 이쪽으로 이제 길이 방향이 수직한 방향으로 자르는 거는 한 실시를 하고요.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리브를 길이 방향으로는 저희가 표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물체의 경우 저희가 이제 이쪽을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딱 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게 되잖아요. 종단면이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 잘랐으니까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원래 형상과 다른 요 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봐도 사실은 요 다의 그림만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3차원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보면 사실은 이런 형상으로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의 형상을 저희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절단면, 리브를 제외한 절단면은 이제 파단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네, 리브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칭선으로 표시를 안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리브 자체의 어떤 단면은 이런 회전 단면도의 형식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다시 90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런 표시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리브의 횡단면을 회전으로 이렇게 회전 단면도 표시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도면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면들을 나타낸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런 그 리브의 회전 단면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이런 표시가 있을 경우에 요거는 이 구조 자체가 리브구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도면을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면도,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이제 이런 이런 형상의 지금 이제 회전 단면도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요 구조 자체가 리브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면을 해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까지 살펴본 뭐 전단면도, 반단면도, 뭐 부분 단면도, 뭐 회전 단면도도 있었는데 가장 좀 복잡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조합 단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단면도는 앞서 이제 저희가 뭐 부분 단면도는 좀 가장 자유롭게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거고 회전 단면이나 아니면은 전 단면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조합 단면도는 꼭 저희가 대칭인 물체만 단면을 절단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저희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임의의 절단 면의 조합, 즉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절단선이 직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조합의 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면도가 이제 조합 단면도가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절단면을 조합해서 표시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단지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조합 단면들을 나타날 때 그 저희가 절단면을 그 나중에 이제 대칭 중심선까지 투영을 해요. 회전해서 투영을 한 절단면을 표현을 하도록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도면을 해석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은 절단면이 전단면도면 이렇게 저희가 직선으로 저희가 이제 절단면 선이 표시가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서 이쪽 중심선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저희가 절단면을 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좀 벗어나 있는 그 절단면은 다시 이런 대칭 중심선까지 일치시켜서 투영을 해서 표시를 해주도록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면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홀에 대한 그 절단면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쪽 면에서 위에 평면도에서 이 중심선의 위치와 실제 투영된 이 중심선의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만큼 이만큼 투영한 만큼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 단면도는 반드시 뭐 다른 단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고 대칭 중심선까지 단면을 투영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른 예를 보시면 실제 이제 물체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면을 이렇게 중심선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 중심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좀 각을 가지고 전단면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단면 절단면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칭 중심선까지 투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홀에 평면도상의 중심선과 실제 단면에서의 중심선은 투영한 만큼 중심선의 위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아까 유사한 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3차원적인 구조물이 좀 명확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서 중심선까지 하나의 절단면, 다시 중심선에서 이쪽 방향 B의 위치까지 다시 절단을 하고 거기서 다시 90도를 다시 회전해서 C의 방향으로 절단을 하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절단을 하는 이런 절단면이 조합이 된 그런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칭 중심선까지 회전해서 투영한 모양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절단면도 처음에 A에서 O까지 갔었던 절단면을 본 그 절단면들을 표현할 때는 다시 대칭 중심선까지 회전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 O의 절단면은 사실 우측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측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면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칭 중심선까지 90도를 회전해서 투영한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O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요 정면도에서 봤을 때 절단면들을 보여준 그것을 그냥 붙여서 따로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붙여서 저희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 단면도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않고 요 절단면도를 가지고 3차원 형상을 유출하게 되면 엉뚱한 형상이 유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합 단면도인 것은 이 절단면에 나타나는 절단선들이 어떻게 잘랐는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합 단면도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항상 그거를 다시 역으로 유추하실 때는 이 대칭 중심선으로 대칭 중심선과 일치한 절단면은 그대로 표시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칭 중심선까지 회전해서 투사한 절단면들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내용만 이해했다고 저희가 바로 실제 도면을 그릴 때나 아니면 도면 해석할 때 그렇게 바로 그런 능력들이 배양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조합 단면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는 이해는 하셨으니까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좀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입체도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이고요. 평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조합 단면도 구성을 했냐면 이쪽 A에서 중심선까지 절단을 하고요. 다시 수직 방향으로 B의 방향으로 저희가 절단면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바로 거기서 연속으로 절단면이 아니고 다시 이 홀의 절단면을 보기 위해서 C에서 D까지 다시 절단을 해서 그 조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에서 O, O에서 B, 그리고 요 C에서 D까지 가는 절단면의 시작점은 요 절단 B점을 다시 그대로 회전시켜서 요 절단면과 만나는 그 전부터 절단면이 표시가 되는 걸 이제 도면상에 평면도상에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체의 대칭 중심선까지 일치하고 있는 단면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치하지 않는 단면도는 회전시켜서 투상한 모양을 이렇게 절단한 단면도를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조금 주의를 가지고 보질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이런 형상이 아닌 엉뚱한 형상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단면도를 이해하실 때, 역을 해석하실 때는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단면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걸 굳이 뭐 이런 단면도법의 종류에는 뭐 전단면도, 부분단면도, 회전단면도, 조합단면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굳이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단면도들이 있고, 이런 우리가 도면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단면도법을 쓰는 이유가 왜 쓰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면 이제 이해를 이래서 단면도법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종의 약속이죠, 규칙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 도면 작업들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영어나 다른 외국어 할 때 저희가 문법 같은 것들을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저희가 투부정사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시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약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듯이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습과 한번 훈련을 하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서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이거는 내가 배웠던 조합 단면도 같으면 이렇게 중심 대칭선에 맞춰서 투영된가라고 했는데 살펴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볼 부분은 아까 이제 또 이것 일종의 약속인데요. 단면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어떤 길이 요소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브 같은 경우에는 길이 방향으로 저희가 절단을 해도 표시를 굳이 해칭 단면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그거를 리브를 길이 방향으로 저희가 절단을 했을 경우에 해칭으로 이렇게 절단면을 나타내면 엉뚱한 제품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기계 요소들을 기계 제도로 표현을 할 때는 단면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축이나 리브나 바퀴 아메라든지 너트 볼트 이런 것들은 굳이 단면을 해버리면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혼선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너트 같은 경우도 절단했을 때 사실은 절단면에 표현은 되지만 굳이 절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절단하지 않은 외형에서 본 그대로의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체 절단면을 해서 나타낸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분 단면, 요쪽에 요 부분만 사실은 명확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 자체는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원래 이제 저희가 배운 대로는 전단면도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원래는 정석이지만 굉장히 좀 불필요한 그래서 도면상에서 굉장히 좀 혼선을 줄 수 있고 좀 불필요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부분 단면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단면을 하지 않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단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치수 기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어떤 물체의 기계 요소의 어떤 정보를 제작을 위한 정보를 저희가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은 정말 정확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약속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저희가 그렸다 하더라도
수치를 모르면 사실은 제작자가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치수 기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제도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치수는 설계 도면을 보고 제작자가 직접 가공할 치수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KS 규격에 어떻게 이제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그런 KS 규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유의사항 간략하게 이제 여기 좀 나타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불필요한 치수는 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딱 봐서 아니면 앞서서 저희가 어떤 표기한 치수 가지고 아니면 중복되는 치수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이렇게 저기 나타나게 되는데 표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중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면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나중에 제작자가 그런 걸 혼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수는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작자가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함 이건 이제 간단 명료하게 표기한다는 거 연장선상인데 어떤 부분의 치수는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뭐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치수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저희가 치수를 해야 되고요. 가능한 정면도에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 우측면도나 평면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형상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정면도로 한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사실 정면도거든요. 그래서 정면도를 중심으로 가능한 많이 표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치수끼리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하는 어떤 축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달라지는 직경, 뭐 직경이나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아마 제작자들도 보기 편할 거예요. 근데 그것들 좀 뭐 표기는 했지만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잘못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제대로 그려진 도면으로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일종의 테크닉인데 뭐 보기 좋은 도면을 그려줘야 사실은 제작자도 잘 이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제 전체의 길이, 전체의 높이, 폭에 대한 치수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표기한 치수를 더하면 전체적인 치수가 나올 수 있게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제작자가 더해보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제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뭐 사실은 치수기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뭐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참고 자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그런 자료들 좀 보시고 내용을 좀 더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요금 이제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치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다른 표기가 없으면 밀리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약속이 되겠습니다. 뭐 인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닛으로 저희가 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그런 것들을 밀리미터가 아닌 다른 기호를 붙여주셔야 되고 별다른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밀리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걸 치수를 기입을 했습니다만 보시면은 왼쪽이 조금 더 바람직한 치수 기입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의 끝에 딱 맞춰서 사실은 이 화살표를 표기를 했거든요.
되지 않고 약간의 어떤 거리를 두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약속이 되겠고 보기에도 사실은 여기 끝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어떤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좀 저희가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사례인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좀 보시기에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많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또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바람직한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요 쪽은 굉장히 좀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사실은 저희가 수치를 넣기에는 공간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작은 경우에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밖으로 해서 안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 숫자의 표기에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가로지는 식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항상 그 치수를 나타내는 화살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수치를 쓴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우측으로 선에서 비껴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연소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치수 보조선 안에 화살표를 넣고 숫자를 넣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치수 보조선 안에 화살표와 수치를 쓰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보시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를 여기 중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으로 써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작도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치수 기입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건 익숙하니까 뭐 지름이라든지 뭐 반지름, 뭐 구해지름 좀 특이한 표기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하고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의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제 앞에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원의 직경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원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형식으로 되지만 사실 어떤 제가 측면도나 그거 봤을 때 이렇게 파이로 표현이 되는 거는 요거는 이게 형상이 원이다라는 거를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사실 이렇게 어떤 치수를 나타내는 게 뭐 원의 직경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파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확한 표기를 위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붙여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직경을 표시하고 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요 안에 다시 요 글자를 넣으려면 사실 중간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조금 뭐 중복이 돼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어떤 표시 지시선, 그러니까 보조선을 표시해서 이건 누가 봐도 원인 건 아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에 사실 실제 이제 외형선 자체는 이쪽에까지 연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의 어떤 직경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해서 이렇게 직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개의 어떤 원형의 어떤 구조물들이 직경을 이제 달리는 가공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중심선을 기준, 대칭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의 그냥 끝단을 지칭하지 않고서도 약간 이제 보조선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앞에 파이를 붙였기 때문에 아 요거는 직경이구나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R이라는 R자를 붙여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이거는 반경을 나타내는구나 원의 구조물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R을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위치로부터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반경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점으로 표시하거나 십자로 표시한 다음에 해서 R을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R을 기입한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어떤 곡률 반경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경우 R의 경우는 이게 이게 반지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그러니까 반경을 갖는 어떤 그런 곡률을 갖는 그런 어떤 외형선의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R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지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을 표시하는 건 좋은데 어떤 도면상에서 조금 여의치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R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반경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바깥쪽에서 보조선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곡률이 커서 그 표시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걸좀 간략하게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지그재그 형식이라 그럴까요? 저런 식으로도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도면상에서 이제 곡률이 커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R자가 들어간 부분은 이거는 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S자, S파이 아니면 SR은 이거는 이제 스피어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의 구조물일 경우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원인지 그러니까 약간 실린더의 형태인지 구의 형태인지 구별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평면도나 이렇게 투상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원의 일부를 나타내는 건지 구의 일부를 나타내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구의 어떤 투상면이다 그러면 앞에 S자를 붙여서 스피어의 직경이 14다. 스피어의 반경이 뭐 5다, 1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의 변에서 이제 정사각형의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구조 자체가 정사각형 한 변의 어떤 치수를 나타낸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구조물인데 사실 옆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평면이면 사실 이제 X자 이렇게 표시는 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수치 치수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그 정사각형의 구조물 한 변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앞에 이런 사각형의 표기를 해가지고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뭐 하나 살아야 되고 또 T라는 걸 붙이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두께가 10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10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물이다. 왜냐면 저희가 평면 투상면을 보게 되면 이제 우측면들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두께가 얼마인지 표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간단한 구조는 사실 저희가 우측면도나 뭐 평면도까지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릴 필요가 없을 경우 사실은 굳이 저희가 뭐 삼각법이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정면도만 표시를 하고 두께가 얼마다 이런 거 표시를 해서 좀 도면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원도 있고 뭐 해서 이제 뭐 반경 표시를 했는데 사실 호를 표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의 길이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원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서 원의 치수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되겠고요. 직선 길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호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좀 곡률이 있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런 호의 길이를 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직선 길이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런 호의 모양을 앞에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숫자를 적는 그런 방식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못따기가 있는데 이제 45도 못떼기, 못떼기죠. 못떼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주는 방식이 못떼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각도가 뭐 45도가 될 수도 있고 뭐 30도가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는데 45도일 경우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삼각형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5도인 못되기인 경우에 그냥 여기 C 얼마 이렇게 앞에 이제 C자를 붙여서 요런 게 있는 경우는 못되기긴 한데 각도가 45도고 이쪽에 어떤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빗변이 아니고 길이 방향의 수치를 7cm, 뭐 7mm죠. 7cm가 7mm 정도 따주는 못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이제 이쪽에 길이와 이쪽 그러니까 수평방의 길이와 수직방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한쪽에 이제 수치를 표시해주고 각도를 표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 경우 요거는 각도가 45도고 길이 방향과 수직 방향이 같은 길이 그 숫자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못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치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어쨌든 기계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 전체적인 시스템을 많이 설계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계 요소들을 많이 설계를 현장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계 요소 중에 하나인 기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기계 제도들이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어의 종류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종류를 구분할 때 사실은 기어로 인해서 이렇게 동일 전에 이게 기어의 그 회전 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구별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같은 축 방향을 갖는 스퍼 기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웜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직각이죠. 대신 이제 구동하는 방식이 웜과 웜홀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되겠고요. 레벨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축 방향이 서로 이제 수직인 경우에 레벨 기어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게 헬컬 기어가 있고요. 또 랭카 피니언도 있습니다. 랭카 피니언은 사실 이제 기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이제 피니언이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형식의 여러 가지 이런 기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축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그리고 시계에도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스퍼기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어떤 기어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해 개수 이런 것들 다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래서 동력을 좀 더 많이 힘을 많이 전달하려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압력각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압력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아의 형상마다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계 요소 설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학습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수치들은 이제 기아를 저희가 이제 깎아야 되는데 요 밑에 베이스가 되는 걸 저희가 이뿌리 원이라고 하고요. 요 이의 가장 외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끝 원이 되겠고 중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피치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기어도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서로 접촉되는 그런 위치에 어떤 그 관계가 나타내는 피치 원이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와 이가 이렇게 맞물렸을 때 이쪽 이뿌리 원하고의 어떤 이격거리 그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떤 기계 설계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스포기어들을 저희가 이제 투상도나 뭐 평면도, 정면도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단면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계 제도를 통해서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런 이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어떤 지정된 형식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계 제도가 이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기어를 제도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치형이라든지 압력 각의 각도라든지 이게 피치원의 지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이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뭐 흔히 우리가 요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형상을 저희가 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스포기어의 하나의 절단면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형상들이 이런 도면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절단면의 형상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부분 단면도의 형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여기는 일단 또 파단면, 반단면도죠. 반단면도와 또 부분 단면도를 통해서 이 안의 형상들을 정확하게 나타내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표면의 어떤 거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주는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표기가 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뭐 아니면 공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도면에서 표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토캐드에 대한 실습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웜과 웜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요 어떤 기계 요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요목에 대한 표가 있고요. 저는 요목표를 보고 저희가 어떤 그 실질적으로 어떤 뭐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면상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제도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조금 복잡한 뭐 여러 가지 표기법들에 익숙치 않은 게 있지만 그러면 이런 기계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오토캐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형상 단면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 이제 기계 제도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계 제도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격, 그다음에 어떤 선의 종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시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단면도라든지 치수 기법, 그다음에 기계 요소에 대한 어떤 제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좀 다뤄봤고요. 원래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기계 제도의 전반적인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오토캐드를 이제 배워보는 게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한 기계 제도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번 배워보는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온라인 강의가 2주 정도 더 저희가 지속을 해야 된다고 지금 결정이 돼 있어서 사실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이게 오토캐드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제가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향후 2주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어서 좀 하여튼 대신 초반 부분,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고민해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